안녕하십니까. 승무패 뉴스의 송진섭 앵커입니다. 다가오는 새벽부터 시작되는 승무패 60회차 챔피언스리그 6경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클럽들이 총출동하는 무대인 만큼 이번 라운드 역시 뜨거운 빅매치가 가득합니다. 저희 승무패 뉴스는 각 팀의 전력 분석과 변수 그리고 배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리포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와 파포스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올림피아코스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엘카비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마르틴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율하고 모우자키티스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축 자원들의 연쇄 부상 공백이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카벨라, 엔젤라키스, 프네브모니디스, 구스타보 만차, 촐라키스, 로디네이까지 이탈이 이어지면서 전력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누적되면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파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앤더슨 실바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중심을 잡습니다. 드라고미르는 이선에서 전진성과 압박으로 활로를 열고 브리토와 파파두디스는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원을 동시에 커버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오르샤입니다. 한때 K리그 전남과 울산에서 활약했던 반가운 얼굴로 크로아티아 대표팀 출신답게 경험이 풍부합니다. 오르샤는 인버티드 돌파와 전매특허 인프런트킥으로 언제든지 득점을 노릴 수 있으며 상대가 수비에 집중해도 쉽게 막히지 않는 위험 요소입니다. 경기 예상입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오르샤의 존재감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연쇄 부상으로 전술적 응집력이 약화된 반면 파포스는 중원과 이선에서 꾸준히 압박과 전환을 이어가며 오르샤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날카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과 전술적 여유를 지닌 파포스가 점유율과 찬스 창출 모두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와 보데글림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슬라비아 프라하입니다.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프레코프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압박을 책임지고 있지만 골 결정력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보드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볼 간수가 불안정합니다. 자페이리스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있으나 보릴, 야보르체크, 콜라르, 오구부, 보를리츠키 등 핵심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크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막히면 대체 루트가 부족합니다. 이어 보데글림트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나서는 가운데 호그가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를 제공하지만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합니다. 하우게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원의 살트네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체적인 경기 조율력이 약화됐고 블롬버그와 비웨르칸, 모에가 수비 라인을 지탱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단조로움이 드러납니다. 경기 예상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부상 공백 속에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보데글림트 역시 중원 핵심이 빠지면서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국 90분 내내 공방은 오가겠지만 날카로운 마무리가 부족해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헛심 공방 끝에 무승부 가능성이 짙습니다. 다음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아탈란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원의 핵심은 파비안 루이스입니다. 그는 전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박스 앞 공간에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덴벨레는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바르콜라는 좌측에서 속도를 활용해 수비를 벌려놓습니다. 이 세 명이 조합되면 파리의 공격은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가 동시에 살아나며 다층적인 패턴이 완성됩니다. 특히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루이스의 침투는 곧바로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집니다. 이어 아탈란타입니다. 3-4-3 포메이션으로 나서는 가운데 전방의 스카마카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데 케텔라에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볼 간수의 불안이 있습니다. 파살리치는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질 때는 한계를 보입니다. 결국 아탈란타는 경기 도중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자주 열리며 이 약점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예상입니다. 핵심 변수는 아탈란타의 불안정한 수비 미드필더 간격입니다. 파비안 루이스가 이 공간을 공략하며 슈팅과 어시스트를 동시에 노릴 수 있고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측면 돌파가 병행되면 아탈란타 수비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원 침투와 측면 돌파가 동시에 살아나는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케인이 문전에서 결정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연계와 패스 분배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리세는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순간적인 공간 창출 능력도 위협적입니다. 고레츠카는 피지컬을 앞세워 중원 압박을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방 압박이 끊기는 순간 포백이 전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비워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홈에서도 위험한 순간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 첼시입니다.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는 가운데 리암 델랍은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으로 전방 타깃 역할을 수행합니다. 페드로 네투는 빠른 스피드로 측면 돌파를 시도하며 전환 상황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립니다. 주앙 페드로는 중앙에서 대각선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순간적으로 공격수와 연결해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첼시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전에서도 보여줬듯 원정에서도 빠른 전환이 성공하면 날카롭게 상대 박스를 흔드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예상입니다. 이 경기는 뮌헨이 수비 간격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첼시는 주앙 페드로의 침투와 델랍의 마무리, 네투의 돌파가 결합해 뮌헨의 포백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뮌헨은 케인의 결정력과 올리세의 돌파로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고레츠카가 버티는 중원의 커버 범위가 좁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만약 하프 스페이스 제어 실패가 이어진다면 원정팀 첼시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전환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 흔들린다면 뮌헨이 불리해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리버풀과 AT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리버풀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에키티케가 빠른 돌파와 문전 움직임으로 전방 압박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특유의 침투 타이밍과 왼발 마무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치명적으로 공략합니다. 비르츠는 이 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진 드리블로 공격 리듬을 만들어내며 순간적인 연결 플레이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측면 전환을 반복하며 상대의 블록을 벌려놓고 침투 패턴으로 득점을 창출합니다. 특히 홈에서 보여주는 강한 템포는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어 AT 마드리드입니다.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가운데 세를로트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끊으려 하지만 효율적인 마무리가 부족합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시도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습니다. 올 시즌 마드리드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위험 상황을 반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뒷공간은 상대 윙포워드에게 쉽게 열려 있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예상입니다. 리버풀은 살라의 날카로운 침투와 비르치의 전진 패스로 마드리드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에키티케의 움직임이 수비를 끌어내면 살라가 뒷공간을 파고들며 양질의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마드리드는 수비 간격 문제와 측면 불안을 개선하지 못한 채 리버풀의 빠른 압박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홈에서 강한 템포와 침투 패턴을 살리는 리버풀이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약스와 인터밀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아약스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베오르스트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라울 모로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고 스티브는 이 선에서 공격 전환과 패스 연결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포백 수비입니다. 센터백 라인의 순간 스피드가 떨어져 발빠른 공격수를 상대할 때 대응이 늦는 장면이 많습니다. 전환 상황에서는 수비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원 빌드업이 압박에 흔들리면 공격 전개가 끊기며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큽니다. 이어 인터밀란입니다.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튀랑 투톱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우타로는 순간 스피드와 공간 침투에서 세계적 수준을 보여주며 뒷공간을 파고드는 결정적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튀랑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라우타로와의 호흡으로 빠른 전개를 가능하게 합니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전진성과 압박 그리고 전환을 책임지며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인터밀란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상대 수비가 반박자 늦는 순간 곧바로 찬스를 만드는 날카로운 팀입니다. 경기 예상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약스의 느린 수비 뒷공간과 인터밀란의 침투형 공격수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구도입니다. 아약스는 수비 뒷공간을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으며 반대로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튀랑의 스피드를 활용해 끊임없이 침투를 노릴 수 있습니다. 바렐라의 전개가 더해지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찬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빠른 전환과 침투를 앞세운 인터밀란이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승무패 뉴스의 송진섭 앵커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챔피언스리그 분석이 여러분의 배팅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조합과 합리적인 선택지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